한 여성이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탑니다. 문 닫는 소리와 함께 출발한 택시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조용한 택시 안 정적을 깨는 기사의 한마디, 아가씨 오늘 운이 엄청 좋네.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랐던 여성은 그냥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몇 번이고 오늘 운이 정말 좋다고 말하는 택시기사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차에서 내린 여성, 뒤돌아가는 여성에게 창문을 연 택시기사는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칼을 안 가져왔거든. 이런 괴담은 여러가지 내용으로 각색되어 장기적출, 인신매매 등으로 수많은 괴담들의 모티브가 된 사건인 이번 이야기는 수많은 택시 괴담을 만들어냈던 가짜택시 온보현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1994년 9월 27일 서초경찰서 차에서 내린 한 남성이 입구에 서 있던 의경에게 다가가 자수하러 왔다며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형사들에게 인계된 남성이 살인 수첩을 내밀며 했던 진술은 일주일 전 지존파 사건으로 뒤집어진 대한민국 사회를 한 번 더 큰 충격에 몰아넣으며 범행 일지와 범행 동기가 하나씩 밝혀지게 됩니다. 약 한 달 동안 2명을 살해하고 4건의 미수를 저지른 범인의 정체는 온보현이었습니다. 온보현은 극도로 반사회적 성향을 보였지만 무엇보다 그의 범행 동기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온보현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왜 그의 분노의 시작점이 아버지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온보현은 1957년 4월 6일 봉성원시 집성촌인 전라도 김제 서남리에서 오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착하고 온순한 성격이었던 온보현은 동네 사람들한테 많은 이쁨을 받고 자랐지만 어릴 적 아이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역시 부모의 역할이 컸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아이들을 학대하였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을 보낸 온보현은 아버지에게 큰 분노를 쌓으며 성장했습니다. 이후 가족은 서울 수유리로 상경을 했고 성인이 된 온보현은 중학교 중퇴의 학력으로 배운 거 없이 막노동일을 전전하다 지인의 소개로 택시기사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택시기사로 일하던 1980년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6살 아이가 다치면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일로 온보현은 택시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으며 1년간 동거했던 애인마저 떠나면서 사회와 여성에게 버려졌다는 극도의 피해의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아버지의 폭행과 외도에 참다 못한 어머니가 1981년 농약을 먹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결국 분노가 폭발한 온보현은 아버지를 폭행하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혈서를 쓰고 가출해 가족과의 연을 끊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자 온보현에게는 반사회적 성향과 여성 혐오적 성향이 생기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향한 분노는 결국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집을 나온 온보현은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주로 막노동일을 전전하며 살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몰린 그는 결국 범죄로 손을 돌리게 됩니다. 폭력, 절도, 강도상해, 주거침입 등 교도소를 들락거리던 온보현이 1994년경 마지막에 출소했을 땐 이미 정과 13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삶의 의욕도 미련도 남지 않게 되자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생을 마감했다면 생활고에 시달린 안타까운 죽음이었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나만 죽는 것은 억울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맘때쯤 94년 8월경 온보현은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10수년 만에 고향을 찾은 그곳에서 그렇게 증오하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보고 분노한 온보현은 아버지를 죽이고 묻어버리겠다며 선산에 올라 아버지를 묻을 구덩이를 파던 중 문득 내가 아버지를 죽이는 것보다 극악무도한 살인범의 아버지로 살아가게 하는 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는 동시에 다시는 고향 땅에 발을 못 들이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던 온보현은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운전밖에 없었던 그는 예전에 하던 택시기사 일을 떠올렸고 택시에 혼자 타는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며 모든 범행을 기록하기 위해 수첩을 구비합니다. 16일 자신을 해고했던 운수회사에서 택시를 훔쳐 번호판을 위조한 뒤 각종 흉기를 챙겼습니다. 당시의 번호판은 정과 망치, 페인트만 있으면 쉽게 위조가 가능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많이 허술했죠. 그렇게 준비를 마친 온보현은 결국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택시에 시동을 겁니다. 온보현의 첫 사건은 1994년 8월 28일 이른 아침 강동구 암사동 사거리에서 온보현의 택시에 탄 20대 여대생에게 일어났습니다. 모 대학으로 가달라는 여성의 말을 무시하고 영동 고속도로를 달린 온보현은
온보현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야산으로 끌고 가려 문을 여는 순간 여성이 살려달라 소리치며 도망을 갔고 동이 트기 시작하자 여성을 쫓지 않고 도주해 1차 사건은 미수로 끝나버립니다. 4일 후인 9월 1일 서울 송파구 백제 고분로 주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43세의 권 씨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려 온보현의 택시를 타게 됩니다. 권 씨를 태운 그는 흉기로 위협해 1,300만 원을 갈취한 뒤 김재선산의 아버지를 묻기 위해 산원 구덩이로 끌고 가 성폭행을 범합니다. 온보현은 권 씨에게 우리는 조직이며 사람들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건 생매장을 당해서 없어지는 것이라며 권 씨가 공포에 질려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손과 발을 결박해 나무에 묶어놓고 근처 숲에서 잠시 잠을 자는 사이에 권 씨는 가까스로 탈출해 근처 인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권 씨가 도망간 걸 알게 된 온보현은 숲에 숨어 출동한 경찰이 훔친 택시를 압수해가는 모습을 보고 산을 내려와 대전으로 도주합니다. 9일 경기도 하남으로 이동해 같은 방법으로 택시를 훔쳐 번호판을 위조하고 다음 범행 대상을 찾으러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이틀 후인 11일 저녁 8시경 구로구 독산동 부근에서 귀가하던 호텔 종업원 21세의 여성 엄씨를 태웁니다. 온보현은 엄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원도 횡성의 야산으로 끌고 가 31만 원을 갈취하고 몹쓸 짓을 범한 뒤 엄씨를 나무에 묶어두고 너와 같이 묻힐 친구를 데려온다는 말을 남기고 다음 범행 대상을 찾으러 산을 내려옵니다. 묶여있던 엄씨는 인기척이 없어지자 결박을 풀고 도주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엄씨를 묶어두고 산을 내려온 온보현은 12일 저녁 9시 30분경 서초동 문화센터에서 연극 강좌를 듣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잡던 26세의 여성 허씨를 태웠습니다. 옆좌석에 탄 허씨를 흉기로 위협해 전날에 묶어놓았던 엄씨와 허씨를 같이 살해하기 위해 엄씨가 있는 횡성으로 향했습니다. 엄씨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엄씨가 없자 분노한 온보현은 엄씨가 경찰에 신고했을 거란 생각에 경기도 용인 부근 야산으로 장소를 옮겨 허씨를 나무에 결박하고 검은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워 시야를 차단한 뒤 삽으로 마구잡이로 폭행해 허씨를 잔인하게 살해하면서 4차 사건과 함께 첫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허씨를 안매장하고 허씨의 신용카드를 챙겨서 산을 내려온 온보현은 대범한 건지 멍청한 건지 13일 아침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61만 원을 인출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힙니다. 그날 저녁 천호동 부근에서 퇴근하던 19세의 여성 노씨를 태워 흉기로 위협해 경북 김천에 여관으로 끌고 가 몹쓸 짓을 범하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반항하면 죽는다는 걸 느낀 노씨는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온보현의 말을 차분하게 잘 따랐고 노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대신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가정사 얘기를 들은 온보현은 14일 새벽 노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며 노씨를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정말이지 잠도 아껴가며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노씨를 집에 데려다준 그날 저녁 가락동 부근에서 특수학교 교사인 24세의 여성 박씨가 택시에 탑니다. 박씨에게 몹쓸 짓을 범하기 위해 흉기로 위협했지만 이번엔 박씨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박씨의 심한 저항에 자신의 흉기에 심하게 손을 댄 온보현은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박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숨진 박씨에게서 15만 원을 갈취한 뒤 경북 금능군 부근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합니다. 6차 사건과 함께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온보현은 깊이 베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서울 천호동 여관에서 은신하다 20일 지존파가 검거됐다는 뉴스를 보게 되고 27일 앞서 나왔던 지존파를 검거한 서초경찰서로 찾아가 자수를 하게 됩니다. 온보현이 두 건의 살인과 4건의 미수를 저지르고 다니는 동안 경찰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상 온보현의 범행은 허술하고 여러 차례 잡을 수 있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90년대 시대상을 감안한다고 해도 경찰의 대응은 무능했고 그저 자신들의 공적만 앞세운 지극히 이기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그럼 경찰들은 뭘 했는지 알아보죠. 2차 사건인 9월 1일 피해자인 권 씨에게 갈취한 수표를 사용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써넣을 정도로 허술했던 범인의 범행 덕분에 수표를 추적해 온보현이 범인인 걸 일찌감치 알아낸 김제경찰서는 범인을 잡았다 생각한 건지 공적을 타먹기 위해 사건을 비공개 수사로 진행해버립니다. 김제경찰서의 공명심 덕분에 온보현의 수첩에는 김제경찰서 바보 녀석들이라는 조롱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5만원권과 카드나 페이의 등장으로 수표에 이서하는 걸 보기 힘들지만 당시에는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무뎠던 때라 수표에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까지 적었어야 했습니다. 9월 11일 3차 사건의 피해자 엄씨가 탈출해 횡성경찰서에 신고했을 때에도 온보현이 친구를 데려오겠다는 말을 했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기본인 범인은 범행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는 법칙을 무시한 채 잠복했으면 잡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9월 13일 첫 살인을 저지른 온보현은 당일 아침
중심 신한은행 풍납동 지점에서 허씨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음에도 공개수배 및 공조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9월 14일 마지막 피해자였던 박씨가 귀가하지 않자 다음날 부모님은 실종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지만 경찰은 치정 문제로 인한 단순한 가출로 여기며 수사를 진행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실종 사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초동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무능함에 현재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들이 넘쳐나죠. 대표적으로 2002년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교하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강씨의 아들은 집이 난장판이 돼 있던 걸 발견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에 가족들은 밤새 강씨를 기다리지만 강씨가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청주 흥덕 경찰서에서는 모욕적이고 무례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요즘 바람나서 가출한 아줌마들이 많다며 집에서 기다리면 며칠 안에 돌아올 거라는 아니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로부터 23일 후 강씨의 아들은 집 건물에서 나는 악취를 따라가다 물탱크와 벽 사이에서 심각하게 부패한 엄마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범인이 찍힌 CCTV가 있음에도 2026년 현재까지도 미제로 남아있죠. 이 이야기는 따로 채널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권씨의 사건을 비공개 수사를 하던 경찰은 온보현의 행적을 찾을 수 없자 지명수배로 전환합니다. 9월 20일 이제서야 공개 수사가 시작됩니다. 온보현의 얼굴이 공개 수배되었고 택시를 불심 검문을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9월 27일 자신이 공개 수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온보현은 자신의 발로 서초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고 그렇게 그의 범행은 비로소 끝이 납니다. 체포된 온보현의 첫마디는 조서를 쓰기 전에 지존파보다 더한 놈이 여기 있으니 기자들을 먼저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온보현이 내민 수첩에는 그간 저지른 일에 대한 범행일지가 적혀 있었고 경찰에 대한 조롱이 적혀 있었습니다. 훗날 이 수첩은 수사당국에 전해질 것이고 자신의 나이만큼 38명을 죽일 것이며 더 섬뜩한 건 50명으로 초과될 수 있음이었습니다. 현장 검증 당시 오늘 신문에 헤드라인 기사가 나냐 지존파냐를 물어볼 정도로 지존파에게 집착을 했습니다. 지존파는 6명이서 5명을 죽였지만 나는 혼자서 2명을 죽였으니 내가 지존파보다 위다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할 정도로 자신의 살인을 과시하며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지존파와 같은 감방에 넣어달라 청원했으며 인터뷰에서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었던 아버지에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아버지를 극악무도한 살인마의 아버지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온보현은 결국 자신의 삐뚤어진 바람대로 대한민국 연쇄살인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14일 온보현은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죄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1995년 2월 24일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합니다. 11월 2일 자신의 몸이 실험용으로 사용되길 바란다는 유언을 남기고 지존파와 함께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는 공개수배, 공조수사의 중요성과 비공개수사, 수사정보 독점의 폐해를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이었다. 낮은 지적 능력을 가진 사회나고자 온보현의 서툰 범행이 여러 차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수 있었던 데는 경찰 수사 시스템의 후진성도 일조했다고 봐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온보현 사건에서 사실상 경찰이 한 일이라고는 스스로 찾아온 범인의 손에 수갑을 채운 일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살인 택시의 괴담을 만들었던 가짜 택시 온보현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